자, 오늘은 82쪽부터 92쪽까지 학습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나라의 침략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후금일 때 쳐들어온 것이고,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청나라, 즉 여진족들이 쳐들어온 사건이 되겠죠. 자, 인조와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했었죠. 이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해서 중국, 즉 명나라를 좋아하는 정책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했죠. 광해군이 사용했던 것은 중립외교 사건이었죠. 이 중립외교는 후금과 명나라와의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명분도 어느 정도 지키고 실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중립외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후금과 조선 사이에 형제 명약을 맺었다는 건데, 형이 바로 후금이고, 그 다음으로 조선이 동생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년이 지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죠. 그러나 조선이 거절하게 되면서 후금 아닌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청이 급작스럽게 빠르게 조선으로 침략을 해와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서 어디로 피신했냐? 바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죠. 남한산성 영화 봤죠? 자, 그 다음에 점차 이 남한산성에서도 싸우냐 아니면 화친을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어지다가 결국에 명나라가 아닌 청나라에게 항복하자 화친파가 득세하게 되면서 결국 항복하게 되고 삼전도에서 삼배구 고두레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주전파와 주화파의 의견을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파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사람 최명길. 그 다음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파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어쨌거나 조선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청나라가 사용했던 길이었던 서북지방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한 5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갔고 막대한 공모를 부담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청나라의 화의가 이루어지고 북벌론이 대두되게 되죠. 북벌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 시기에 추진되게 되는데 굉장히 군사제도 정비하고 성곽 무기 정비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러한 군대들이 어디에 투입됐냐? 바로 러시아를 정벌하는, 청나라가 구원을 요청해서 갔던 러시아 정벌에 투입되게 되고 결국 효종이 죽으면서 북벌은 중단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82쪽을. 자, 다음으로 8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숙종의 첩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부인이라고, 부인 두 번째라고 보기도 어렵고 세 번째가 낫겠네요. 세 번째 부인, 남인편에 섰던 사람이었죠. 뒤주에 갇혀 죽은 영조의 아들은 바로 사도세자가 되겠고요. 탕평체의 유래는 탕평책의 일환, 즉 붕당 간의 다툼을 없애고자 하는 영조의 의견이 담겨져 있었죠. 자, 내려가 보죠. 자, 생각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이유는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다. 신하들이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신발끈이 소리를 낸다. 그리고 밤낮을 엿보고 위협할 거리로 삼았다. 두렵고 불안하여 자리 살고 싶지 않다. 굉장히 힘들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하들로부터의 암살 위협이 있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까? 왕권이 굉장히 신권보다, 신하들의 권력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탕평정책을 실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나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84쪽으로 가보시죠. 조선 후기 중앙정치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에서 의정부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모는 이름뿐이고 의정부는 이름뿐이고 의정부의 밑에 있는 하위부서인 6조는 모두 이를 뺏겨서 어디로 넘어갔냐? 바로 비변사에서 한다.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변방의 방어를 준비를 하는 기구예요. 기구. 그리고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언제?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 수행을 할 문무관료의 협의기관이 되면서 원래는 임시기구였다가 항시 있는 상설기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죠. 국가 최고회의 기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부하부서인 6조가 역할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왕권 또한 약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의정부와 6조 그리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비변사만 강화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죠. 조선 후기 군사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바로 대립제, 대신 군대를 가는 거였죠. 양반, 평민, 중인 이 사람들이 안 가고 노비로 아니면 돈 받고 대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중앙군 같은 경우에 훈련 도감의 중심으로 한 5군형 체제, 군형 체제로 바뀌게 되고 소고군 체제는 양반, 중인, 평민뿐 아니라 노비도 포함되는데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노비만 남게 된다. 결국에 대립제가 계속 창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소고군 체제는 지금의 예비군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죠. 조세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조세제도로 개편하다 국가재정의 문제, 세금이 부족해요.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경세가 악화되었어요. 국토가 황폐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세제도를 많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데 국가의 목적 같은 경우 재정 확충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할 수도 있고 민생 안정을 통해서 재정 확충하려고 하는 목적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 제도는 토지에 대는 내금 세금,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세금, 그 다음에 노동력을 증발하는 이 세 개의 세금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세제도는 먼저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조선 초에는 올해 농사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에 따라서 4에서 20도를 거뒀다가 이제는 가장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에서 6도를 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다음으로는 특산물 관련 제도가 되겠죠. 특산물은 바로 방납의 폐단인데요. 과 그 다음에 방납인들이 대신 미리 내놓고 이것을 비싼 값으로 농민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컸죠.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추진되었는데 대동법을 추진한 사람은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광해군이 추진한 것은 특산물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쌀, 배, 돈으로 걷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1결당 12도를 걷는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도 이제 특산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민 생활이 안정화되게 되고 안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충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85쪽. 경제가 활성화된 이유는 이 그림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실시 전에는 가구에 부과해서 토산물을 직접 냈는데 이제는 토지에 부과해서 쌀, 배, 돈으로 정부에다 바쳤단 말이죠. 그럼 전국에 쌀, 배, 돈으로 바쳤으면 그것들을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공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바로 시장을 통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공인이죠. 공인은 시장에 구입하거나 수공업자에게 주문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균역법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군대에 간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인데요. 이 1년에 2필 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컸었어요. 그래서 감필을 해줬죠. 한 필로 감소해졌다. 감필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필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한 필을 보충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1결당 2두를 더 걷고 소금세, 선박세 등을 걷어서 군포 수입을 보충했다. 뭐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내야 될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정법으로 4두로 하겠습니다. 1결당 4두.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 12두. 그 다음에 균역법으로 한 필, 그 다음에 결작 2두. 그래서 14, 4, 12, 16, 18 플러스 1필을 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농민들의 부담은 줄었을까? 개인적으로 감소했다. 부담이 좀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정법 같은 경우에 원래는 20두까지 냈던 걸 이제 4두로 줄였고, 대동법 같은 경우에 특산물로 안 내고 쌀, 배 돈으로 바쳤고, 2필이었던 거를 한 필로 줄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5쪽까지 정리를 마쳐보았습니다. 자, 다음 8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당 정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인, 남인으로 나눠졌다가 서인, 동인으로 나눠졌다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북인은 어떻게 되었나? 그 다음에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서인과 남인의 세상이 되었다가 예송과 환국이 벌어지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꼭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종의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서인이 1년 주장해서 이겼고 2차 때 남인이 1년 주장해서 이겼다. 이 예송 논쟁 같은 경우는 왕실이 어느 정도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도 있지만 왕과 신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다. 왕과 신하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서인과 남인의 그런 예송 논쟁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 얘기는 좀 이따 정리를 하고요. 용어 정리를 보시면 붕당 같은 경우에는 당, 친한 사람끼리 당을 만들어서 만든다. 당을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분당은 당이 나누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붕당의 출현 때는 14대 선조 때 인과 동인으로 나눠졌죠. 그 이유는 이조전랑 관직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인. 왜냐? 얘네들은 의병 출신들이 대다수였다. 인조반정 때 북인 몰락했고 이제 서인과 남인 중심 정치가 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서인과 남인이 주도를 하는데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상대방 당을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현종 때 예송이 벌어지게 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때까지는 이 정도의 그런 의견 차는 있어도 서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숙종이 이제 판세를 바꾸는 환국을 하게 되면서 승리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게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1차 때는 경신왕국 때 서인이 승리하고 2차 때는 남인이 이기고 3차 때는 서인이 다시 이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천막 사건도 있고 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당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6쪽 정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87쪽 같은 경우에는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에서 이해관계가 생긴다. 바로 당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 바로 붕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예송이 되겠죠. 예송 같은 경우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 보고 싸운 건데 학문적 사이의 정치적 입지, 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즉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효종의 임금이 둘째 아들이지만 그냥 왕 열심히 했기 때문에 3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만
송시열 같은 경우, 서인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대부랑 똑같이 선비와 똑같이 1년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송 같은 경우에는 왕이 상복 입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왕실 최고어를 했던 자이 대비가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를 두고 싸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숙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약화됐다고 생각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환국을 해서 당을 계속 바꾸고 서인들을 공격을 유도해서 남인을 내치고 다시 서인들을 이용해서 남인 내치고 이런 당을 바꿔가는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끌 같은 경우에는 경신왕국으로 인해서 첫 번째 왕국으로 인해서 서인이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구누구 노론과 소론을 나뉘게 되는데 과격한 처벌을 주장한 노론,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주자 소론. 그래서 노론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소론 같은 경우에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보였다고. 그 다음에 숙종의 다음으로 경종 이후에 영조가 탕평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영조의 탕평정치 보시면 이 붕당정치가 굉장히 큰 문제점 발생해서 많이 서로 죽이고 삼수와 같은 언론기관의 관리들마저 자기의 당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붕당 간에 서로 균형을 하고 화합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영조의 탕평정치입니다. 이른바 남인, 서인, 노론 등 여러의 당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가 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붕당의 시작이 된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생안전 정책 많이 했었어요. 왜냐? 자기가 이제 밖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균역법 실시하고 자기가 그 무수리 출신 자녀죠. 첩자손 차별 완화하고 가혹한 형벌 금지 사형 제도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삼심제 도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청계천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그 아들 손자를 왕에 앉히니 그 사람이 바로 정조가 되겠죠. 정조 또한 탕평책을 유지하였는데 정권을 주도하고 있던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론을 배제하고 소론과 남인 세력을 등용하게 되고 자기의 그런 정치 사상에 맞는 애들을 뽑기 위해서 규장각의 기능, 왕실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죠. 누구를? 초계 문신제를 도입해서 여기에 능력 있는 젊은 관리들을 여기서 규장각에 가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출신들을 등용한다. 서울 출신은 엄마가 양인, 얼자는 천민 출신 이런 양반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을 서울 출신으로 등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그런 암살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친위 부대 장룡령을 설치하였고 아버지 무덤에 가깝게 가고 신진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해통공이 있는데요.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걸 폐지하게 됩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런 시전상인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난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준 거예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권리를 폐지했다. 즉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신해통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조의 탕평정치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집질마다 토산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고요. 숙종 때 당이 붕당이 급격하게 바뀌는 정치 용어 바로 환국이었습니다.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왕의 호위군대는 바로 장용령이었습니다. 안산에 실학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군요. 성호 이익과 관련 있겠죠. 모내기법이란 씨를 뿌리고 싹이 트면은 이 싹을 옮겨 심어서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해준 다음에 다시 옮겨 심는 방식이 바로 모내기법.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의 안정적 공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농업의 발달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모두 이양을 한다. 직파에 비해서 5분의 4 절약되므로 노비나 구공이나 많은 사람들은 경작 면적을 높여서 토지가 없는 자는 조금도 경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도 심으면 이익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뭐 엄청나게 밭이 많다. 담배밭도 있다. 뭐 수확이 10배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에서 제시한 농법은 바로 모내기법 혹은 이앙법이 되겠고요. 나를 통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쌀 농사 지은 다음에 보리 등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모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내기법을 통해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부자들이 이제 부농층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슴살이라거나 임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된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잉여물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한 상품 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디다가 장시에다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시와 포구가 발달하고 국제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발달하는 것이 바로 화폐와 은이 되겠습니다. 은을 통해서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국가끼리 하는 공통의 공무역이 바로 개시,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는 후시라고 합니다. 수공업과 광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이제 부역, 노동력을 증발해서 하다가 이제 후기에는 이제 개인이 하게 되는 거죠. 광업 같은 경우에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민간인 CEO, 바로 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대가 CEO로서 경영을 하고 임노동자가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신문제의 동요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배층이 양반 중인, 피지배층이 상민 노비가 있었다가 임진왜란 거친 이후에 양반들 같은 경우에 권위가 약화돼요. 잔반들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왜냐? 붕당 간의 다툼, 뭐 예송, 환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반이 생기고요. 잔반이 생겨요. 근데 권반이 권력 있는 양반들인데 이들이 굉장히 소수죠. 중앙 정치판에서 이긴 애들이 권반이란 말이에요. 잔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다음에 중인들 같은 경우에 신분 상승 운동을 하는 이유가 향리인 친구들이 있고 기술직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서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냐? 바로 부와 지적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민들 같은 경우에 노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분 상승을 하냐? 바로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돈을 주고 신분을 산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할 수도 있고, 노비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노비였으면 노비가 되는 자식이 일천즉천이었다가 이제 노비 종모법,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노비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국가도 공노비를 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얘네들을 평민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민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노비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 동요 부분은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노비 수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학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 실학의 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리학의 보수와 다른 학문 배척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부재하기 때문이었어요. 실학의 유형은 알아보기 전에 얘네들이 주장한 목표는 바로 민생 안정 플러스 나라의 힘을 키우자 부국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 게 두 가지 개혁론자들로 나뉘게 되는데,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자영농을 육성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자, 그래서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 바로 균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 제한을 두는 영업전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이외의 땅은 뭐 사고 팔 수 있다.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을 주장했다. 정전제.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은 바로 공동경작해서 공동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나중에 북학파, 왜냐?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청나라에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부국강병, 즉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와 반대로 농업 중심파는 분배하자,
농업중심파는 토지를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소원 같은 경우에는 우서라고 하는 책에서 산업공상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과학기술 도입하자라고 하고, 자전설 지구는 둥글다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박지원 같은 경우에 양반전 허생전을 통해서 양반 제도를 풍자하고 화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다음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장려한다, 즉 우물에 비유를 했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이 결국에 19세기 우리나라를 문을 열자, 기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학의 성격과 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엄청 많았죠. 신분제의 변화라든지 농업, 수공업, 광업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신분차별 이런 거 말도 안 돼. 이제 우리 민생안전과 부국가병에서 좋아져야 돼. 그리고 선진문물 수입해야 돼.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얘네들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권력에서 밀려난 재야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영되기가 어려웠고, 아직 성리학적 의식이 잔존했다. 이러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1쪽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91쪽 같은 경우에는 가번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익의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나방글 같은 경우는 여라고 하는 마을, 그 다음에 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동 경작을 해요. 함께 다스리고 함께 경작하기 때문에 누구? 바로 정약용의 여전론 혹은 여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천상하가 모두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뭐 군인, 뭐 농부, 내사, 뭐 사대부 이런 사람들 나오죠. 바로 유형원의 균전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가방글 같은 경우에는 수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수레를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거 부끄러워하지만 지금 직업에 대한 평등 주장하고 있죠. 바로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물 나오죠. 우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박제가의 소비를 강조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드디어 시험범위 마지막 페이지. 자, 바로 허생. 지금 양반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방글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신분 의식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글 같은 경우에는 양반전과 허생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바로 이걸 주장한 인물은 바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비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